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입니다. 강한국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다루지 않는 테마의 책을 쓸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책인 마법의 돈 굴리기는 자산 배분에 대한 책이고요. 최근에 나온 마법의 연금 굴리기는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두 책 모두 그 삽질 끝에 얻은 결론인데요. 첫 번째 자산 배분에 대한 책도 투자를 하면서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패턴 찾기, 가치 투자 등 여러 가지 투자법을 이것저것 삽질을 해보다가 보니까 자산 배분 투자법이 있네. 근데 그리고 월급쟁이가 하기에 정말 좋은 투자법이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하는 내용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책을 냈었고요. 그 최근에 나온 마법의 연금 굴리기도 제가 작년에 실제 제 연금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연금 제도나 상품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스스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추려서 이제 책으로 엮어서 낸 것입니다. 이게 딱히 연금에 대한 정보도 얻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ETF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리고 각 연금 상품의 특징에 맞추어서 그런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알려드려야겠다, 공유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이 뭐 상승주를 고르는 거나 혹은 마켓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수익을 얻는 방법이었다면 아마 알려주려고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소형주들일 수도 있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매도 효과 관점에서도 제 투자에 방해가 됐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자산 배분 투자법, 특히 ETF를 이용한 방법들은 제 투자 방법을 다른 분들께 알려주더라도 아무런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들 같이 좀 알자 이런 관점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초중 고등학교 기본 교육에서 이거 금융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융 교육을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금융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뭐 사회 과목이나 이런 데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 다루지만 실제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그런 금융에 대한 얘기들을 별로 못 들어봤을 텐데 제 생각에는 정말 초중고 기본 교육에 넣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대학을 가거나 혹은 사회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왔을 때 바로 접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을 얻을 때 뭐 월세니 전세니 이런 거 전부 다 금융을 이해를 해야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기본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부터 뭐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 자충우돌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독서죠. 왜냐하면 실제로 투자를 했다가 당하면 손실도 많이 입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독서기 때문에 독서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해보셔야 됩니다. 단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 느껴보셔야 공부가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경제,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역사, 심리, 뇌과학, 수학, 통계까지 폭넓게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넓은 분야를 전부 다 공부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스승 혹은 좋은 책을 만나면 되는데, 사실 좋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누구도 이거를 좋은 코스웍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알아서 좀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나마 좋은 책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시행착오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 이거 돈이 오래 묶이는데 기회비용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답이 없습니다. 일단 모든 자금을 연금화하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도 구입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 수익을 위해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연금화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이 하나도 없는 것은 더 답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올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상승, 특히 서울, 강남 쪽, 강북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동산 상승에 대한 확증 편향 같은 것이 많이 생겼는데요. 18년, 19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아차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자산이든 한 군데에 올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혹은 내가 월급쟁인데 월급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사업이 실패할지 혹은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 일을 하기 어려운 노후의 위험관리 관점에서 연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연금, 보험 이런 그 웨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의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한테도 숙제입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고요. 그나마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고 살면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한테 질문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한테도 숙제고요.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다음 책에서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중인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동적 자산 배분, 특히 듀얼 모멘텀 같은 동적 자산 배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신데요. 자산 배분에 크게 나누면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은 자산 배분 종목이나 비중을 정해놓고 리밸런싱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주로 제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 정적 자산 배분입니다. 게으른 투자자들한테 알맞습니다. 그리고 바쁜 월급쟁이나 자영업자한테 적절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적 자산 배분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자주 있는 장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횡보장이라고도 하죠. 그런 장세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실증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적 자산 배분은 부지런한 투자자한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자산 간의 가격들의 움직임이나 혹은 변동성, 상관관계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엑셀이나 코딩을 통해서 그 값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듀얼 모멘텀도 마찬가지죠. 듀얼 모멘텀 역시 그 자산들의 모멘텀을 듀얼로 측정을 해서 더 좋은 애들한테 더 많은 비중을 주겠다, 이런 컨셉인데, 대부분의 종적 자산 배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값을 반영해서 자산 배분의 비중을 바꾸거나 대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단 지식도 필요하지만 부지런히 자주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투자자나 바쁜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의 장점은 상승 모멘텀이나 하락 모멘텀이 강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희가 시장을 세 개로 나누면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클 때 동적 자산 배분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확실한 자산을 많이 배분하고요. 혹은 하락장일 때는 하락이 심한 자산을 확실히 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에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뭐 50년, 100년짜리 백테스트를 보면 정적 배분에 비해서 더 높은 효율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한 상승 하락 추세가 있는 시장들이 계속 있었고 그 시장에서 더 유리한 결과들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적 자산 배분의 단점은 뭐냐면 그 휩소라고 하는데요. 그 톱 모양, 휩소는 이 톱이란 뜻인데 휩소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톱날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이런 식의 횡보장에서는 동적 자산 배분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옵니다. 뭐 개인적으로 동적 자산 배분을 이용해서 논문을 썼었기 때문에 그 특징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자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게 무엇냐라고 고민을 해보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초보자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적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적 자산 배분, 물론 정적 자산 배분도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동적 자산 배분은 그 측정 시기를 뭐 한 달로 할 거냐, 3개월로 할 거냐, 뭐 12개월로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 전략 자체가 수십 가지가 지금 시장에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전략이 자기랑 잘 맞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위험 분산 같은 것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듀얼 모멘텀 같은 것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자기한테 잘 맞고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적 자산 배분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공부를 하셔서 동적 자산 배분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우위를 누가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네,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백테스팅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격형이나 안전형이 수익이 똑같고 최대 낙폭만 엄청 높은데 이거 왜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공격형, 중립형, 안정형을 나눈 이유는 투자자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격형은 안정형 대비 수익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높지만 그에 따르는 변동성과 최대 낙폭이 커지게 됩니다. 안정형은 그 반대겠죠. 기대 수익은 낮고 상대적으로 낮지만 변동성과 최대 낙폭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똑같다라고 보면 이 백테스트 기관의 결과가 우연히 그렇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기별로 나눠보고 뭐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뭐 이렇게 나눠보고 혹은 채권이 더 좋은 기간 혹은 안 좋은 기간 이렇게 나눠보면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책에서 나온 언급한 그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백테스트 결과가 우연히 그렇게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투자 안정형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IRP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질문 주셨는데 채권이 너무 많아 보이시는 거죠. 채권을 조금 줄이고 대안투자 늘리는 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대안투자 혹은 대체투자라는 건 주식, 채권 이외의 자산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IRP에서는 제한되는 ETF가 너무 많아요. 황공님이 얘기해 주신 금원자재, 리츠, 환노출, 미국채, 달러 ETF 이런 게 다 거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ETF들이거든요. 뭐 설명 굉장히 복잡하지만 주로 선물로 들어가 있는 상품 이름에 선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위험평가액 40%를 초과하는 ETF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런 걸 다
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ETF도 보시면 금 선물, 미국채 선물 이렇게 돼 있어요. 달러 선물 이렇게 선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규정에서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한했는지는 이제 뭐 위험하다라고 봤다고 하는데 현재 일단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 비중을 늘린 겁니다. 나중에 이 감독 규정이 바뀌게 되면 IRP도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처럼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